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통일한국 오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들 중 많은 나라가 과거의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의한 근대국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전통국가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대한민국은 해방이 된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근대국가로 거듭나면서 시장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였고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과거의 체제로 돌아간 형태로 조선 후기에 봉건국가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스탈린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를 원했고 이에 다급해진 미국이 38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둘로 나누기로 합의를 보게 되면서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남북은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게 되었죠. 비록 38선은 있었지만 초기의 사람들은 그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왕래가 되었습니다. 분단은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남한 사람, 북한 사람으로 구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6.25 전쟁이 일어날 시기까지 유라시아 대륙에서 35개의 국가가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한반도도 이 이데올로기의 갈등에서 예외는 아니어서 상당수의 국민이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가 확립되어 있었고 남한은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갈등이 심해지면서 서로에게 테러를 시도하기도 했던 것이죠. 1946년에 미 군정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무려 77%에 달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은 이러한 이념 싸움을 일단락짓고 대한민국 사회를 대개편하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쟁이 있기 전에도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세워진 이후에 그 공산주의 사회를 탈출해서 남쪽으로 이동한 인구가 약 74만이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좋다고 생각했던 공산주의가 현실이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실제 사례들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충격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남쪽으로 이동한 사람의 수는 계속 늘어나서 이동 중 사망한 사람의 수까지 합하면 전후에 월남한 사람의 수는 최소한으로 잡아도 14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반대로 공산주의를 선호해서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는데 자진해서 월북한 사람은 10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14대 1의 비율로 자유를 찾아 남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월등히 많았던 것이죠. 당시에 남으로 내려온 140만 명의 사람들은 대개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거나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던 유산 계급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상당수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를 통해 금명과 검서와 절제를 아는 사람들, 근대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고자 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국군에 입대하거나 반공 정치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해방 후 한동안은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는데 남쪽은 농업사회였고 북한은 공업화 지역이었기 때문에 빨리 근대화에 눈을 뜨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장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황해도 평산군 출생이고 김구 선생 또한 황해도 해주시 출신입니다. 그리고 문선명 총재는 평안북도 정주 출신이고 한학자 총재는 평안남도 안주 출신인 것이죠.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초는 6.25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을 통해 국민들이 적어도 140만 명으로 추산되는 상당한 인구가 공산주의를 버리고 북한으로부터 탈출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선택함으로써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초가 다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강력한 공산주의로부터의 유혹이나 도전을 이겨내고 성립된 것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서구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6.25 전쟁은 인구의 이동뿐만 아니라 계층의 대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뿌리내렸던 시골 공동체와 계급관계, 지주 소작인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결정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는 가난했었지만 전 근대적인 신분제와 경제적 종속 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서 출세도 하고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정서가 한국 사회에 깔리고 이는 높은 교육열과 맞물려 전쟁 이후의 고도 성장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5천만이면서 이 정도의 경제적 수준을 노리는 나라는 몇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군은 역사 일에 없었던 최고 수준의 국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정권 출범 초기에는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되었지만 점점 생산성이 하락하고 경제 성장은 둔화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가는 이때에 북한의 1인당 GDP는 여전히 1,000달러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북한의 경제는 김일성 유일체제 세습체제를 구축하면서 인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김일성 일가를 위한 정치가 되었고 세계 최하위 빈국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 권력의 신정부는 조선노동당입니다. 당의 이념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시작을 했지만 1970년대부터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김일성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당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사회 전체를 주체 사상화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고 북한 민족은 수령의 지도를 받드는 우월한 민족이라고 자랑합니다. 사실 한 국가, 한 체제의 정통성을 가늠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 자유, 인권, 민주, 경제적 번영과 삶의 질 이런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대한민국과 북한의 삶을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과 민주와 경제적 번영과 삶의 질의 측면에서 그 정통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단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나라입니다. 미국은 남한이 전쟁에 질 경우를 대비해 한국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제주도나 또는 다른 나라의 섬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인천 상륙작전을 진행했던 메가더 사령관도 한국을 포기하는 작전을 고려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어쩌면 이 땅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해방 후 한국은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조선 후기와 일제치하 속에서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였고 한국의 지식의 지평선은 간신히 중국이나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으로만 향해 있었을 뿐 넓게 열린 태평양과 문명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던 미국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삼권 분립은 왜 필요한 것인지, 국가나 계급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개인적 자유가 전체적인 공익을 만들어낸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자연적 질서가 존재하는 것인지를 당시 신생 대한민국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쟁을 이겨내고 공산주의의 유혹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해 내었던 것입니다. 두익사상 공생공영공의주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당연하고 진화론을 중심한 과학만능주의에 익숙한 이 시대에 하나님주의가 왜 필요한지, 공생공영공의주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과연 그런 세계가 존재하는지 너무나 막연한 유토피아적 발상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정치라는 놀라운 개념을 발명해내었고 또한 돈과 화폐라는 추상적 개념을 실현해서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계속적으로 진보하며 끊임없이 보다 나은 사회 체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주의, 공생공영 공의주의 이상세계는 인간과 인간, 종교와 과학,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참된 통일의 세계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